아버지, 그 나이에 항암 치료는 무슨 항암 치료예요? 돈만 축내시게. 저는 올해 75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35년간 야간 공장에서 쇳가루 마시며 일했습니다. 손가락 2개는 기계에 찢겨 없어졌고 허리는 디스크로 꺾여버렸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오로지 아들놈 하나 의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내 등골이 휘어지도록 번 돈으로 아들 박민수를 의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병원 내과 과장까지 올라갔죠.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김영수 어르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당장 큰 병원 가셔야겠어요.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들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에야 아들놈이 받았어요. 네, 아버지. 뭔데요? 지금 환자 진료 중이라 바쁜데.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나 병원에서 폐암 말기래.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놈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요? 폐암? 아버지, 담배 그렇게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항암 치료요? 75에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아이고 아버지,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5년간 손가락 부러지고 허리 꺾여가며 키운 아들이 300만 원이 아깝다고 하다니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효과는 몇 시간도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복도 의자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새벽 2시쯤 옆 병실에서 누군가 면회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최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네, 아버님.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 배경으로 경쾌한 쇼핑몰 음악이 들렸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암이래. 병원에 좀. 아이고, 아버님. 저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끊을게요. 역시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봤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오늘도 행복한 쇼핑이라는 글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죽어가는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가운 복도 의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병원 복도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집에 가셔서 필요한 물건이라도 가져오세요. 이러시다 더 큰일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낡은 빌라였어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입원 준비물을 꺼내려는데 구석에 낡은 가죽 가방이 보였어요. 아내가 돌아가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침대 및 가죽 가방. 민수가 불효하거든 열어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불효를 하겠나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도시 개발구역 3구역. 지목대지. 면적 500평.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의 편지가 서류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땅은 당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30년 전 아무도 몰랐던 시골 땅이었죠. 그때는 평당 5만 원짜리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지금은 평당 2억 원대래요. 총 100억이 넘는 땅이에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이 땅은 절대 민수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돈에 눈이 멀어가는 게 보여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민수가 당신께 불효하거든 이 땅을 어려운 암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내는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인지 말이에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동네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르신, 이거 대박 났습니다. 이 땅이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 한가운데예요. 지금 당장 팔면 최소 12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개발 완료되면 200억도 가능합니다. 120억이라니.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 땅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난리예요. 이 땅만 확보하면 사업이 술술 풀리거든요. 혹시 매도 의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팔 생각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100억이 넘는 땅의 주인이었다니. 그동안 병원비 300만 원이 없어서 복도 의자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놈이 정말 그런 놈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지.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됐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유산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산? 무슨 유산 말이냐?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박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할아버지가 땅 같은 거 남기신 거 없나 싶어서. 없다. 그런 거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놈이 벌써 눈치챈 걸까요? 이틀 후 병원 복도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었어요. 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항암 치료도 최고 좋은 걸로 받으시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야, 갑자기 왜 이러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제대로 모실게요. 바로 그때 며느리 최지혜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왔어요.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이거 보양식으로 드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부터 매일 병문안 올게요.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간호사들에게까지 친절하게 굴었어요. 완벽한 효자, 효부 연기였습니다. 저기 저분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저런 자식 보기 힘든데.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VIP 병실을 예약했고 다음날 저를 옮겨줬어요. 넓고 깨끗한 병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항암 치료 일정도 다 잡아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병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땅 확실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응, 부동산 중개사한테 확인했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평택 땅이 120억짜리래. 개발 끝나면 200억도 넘는데. 대박? 그럼 우리 그 돈으로. 당연하지. 강남 펜트하우스 사고 외제차도 바꾸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땅 얘기를 절대 안 꺼내셔. 그럼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아버지 치매 진단서 받으면 법적으로 후견인 될 수 있대. 그럼 땅 처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머, 근데 아버지 치매 아니잖아. 그게 뭐 어때? 돈 좀 쓰면 진단서야 얼마든지 나와. 내가 의사인데 그것도 못 구해? 며느리가 킥킥 웃었어요. 역시 우리 남편 똑똑해. 빨리 처리해. 나 벌써 강남 펜트하우스 찜해놨어.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 전 시골 허허 벌판이었던 그 땅을 아버지가 남겨주셨을 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지혜야. 왔구나.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 너희 목소리 들려서 기분 좋았다. 효자 며느리 둬서 내가 복이 많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희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조용히 병원 사회복지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제 아들이 의사인데 혹시 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건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병원비를 아들이 낸다고 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회복지사가 컴퓨터를 켜더니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아드님이 어르신 명의로 보험 청구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VIP 병실비만 내시고 치료비는 안 내셨어요. 그런데 보험 청구는
최고급 항암제로 해놓으셨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드님이 보험 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치료 안 하시면서 보험금만 타내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놈이 제 이름으로 보험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신고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좀 모아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릴게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이강숙, 지금은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영수야, 웬일이야? 몸은 좀 어때? 강수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말만 해. 우리 민수 명의 계좌 좀 조회해 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강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불법인데. 근데 내가 부탁하니까 한번 봐줄게. 잠깐만 기다려. 10분 후 이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이거 큰일 났어. 왜? 뭔데? 내 아들 계좌에 최근 3개월간 건설회사에서 1억 5천이 들어왔어. 그것도 서너 개 회사에서 나눠서.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건설회사? 응. 전부 평택 신도시 개발 관련 업체들이야. 내 아들이 혹시 부동산 투자라도 해? 아니. 고맙다 강수야.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놈이 제 땅 정보를 건설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손가락 잘려가며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MBU 방송국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백 PD님 계신가요? 젊은 PD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들의 보험 사기 증거, 건설회사 뒷돈, 계좌 내역,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파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100억짜리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백 PD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대형 사건인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송 내보내주세요. 제대로 된 거로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백 PD님께 소개받았다고 하셨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땅 문서와 유언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변호사님, 이 땅을 전부 암환자 치료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르신, 이 땅이 120억이 넘는데 정말 기부하시겠어요? 네. 제 아내의 유언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세요. 유언 공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법적으로 손 쓸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문서 작업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땅 기부 공증, 방송 제작 완료, 검찰 제보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먼저 MBU 방송국 백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 PD님, 김영수입니다. 이제 방송 내보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9시 메인 뉴스 직후에 긴급 특집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검찰청이었어요. 경제범죄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강남 S병원 내과 과장 박민수의 의료보험 사기 및 뇌물수수 건입니다. 담당 검사가 진지하게 받아 적었어요. 증거자료 보내주시면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녹취록, 계좌 내역, 병원 서류 전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국세청이었습니다. 탈세 신고하겠습니다. 박민수 명의 비자금 15억 원 건입니다. 모든 전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이 퇴근하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다, 아들아. 저는 평소처럼 웃어줬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저녁 먹고 올게. 바로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강남 유명 대학병원 내과 과장이 환자 보험금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해당 의사는 평택 신도시 개발 관련 건설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게 아버지, 이게 무슨...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했던 짓들 다 알고 있다. 아, 아버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땅을 빼앗으려 했지?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까지 쳤고?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찰 수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아버지. 아들이 제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갑 채워주세요. 차가운 수갑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아들을 끌고 나가는 동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아, 아버님? 저 지금 뉴스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민수는 지금 검찰에 끌려갔다. 너도 곧 조사받을 거야.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나눴던 대화 전부 녹음했다. 치매 진단서, 땅 빼앗기, 강남 펜트하우스. 다 기억하지?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은 아들 박민수의 얼굴로 도배됐어요. 명문대 의사, 100억대 보험 사기 및 뇌물수수, 효자 가면 쓴 페류나, 안말기 아버지 병원비 착복, 강남 병원 의사, 치매 진단서 위조 시도까지. 병실 침대에 누워 신문을 보는데 병원 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원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수 과장은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어르신의 치료비는 전액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아들이 근무하던 강남 S병원 앞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박민수 의사면허 영구 박탈하라. 보험 사기범 처벌하라. 병원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전 과장과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을 재조사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 의사협회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박민수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의사면허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아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최지혜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 섰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발 민수 좀 살려주세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어. 검찰 수사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저희 아직 어린 딸이 있어요. 아이 아빠가 전가자 되면 그 손녀는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이제 와서 손녀 얘기는 왜 하니?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한 달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범죄였어요. 박민수는 총 3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보험 청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챙긴 금액이 32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평택 신도시 개발 관련 건설사 5곳으로부터 총 15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환자 개인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재판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갔습니다. 아들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한때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살피던 의사였는데 이제는 수갑을 찬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의료행위 영구 금지 및 몰수, 추징금 47억 원을 선고한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교도관들이 아들을 끌어냈어요.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르신,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35년간 키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남입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100억 땅 기부한 암 환자 아버지, 아들은 이제 남 한마디로 정리. 병실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소. 이제 마음이 편하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감된 지 한 달 후 제 땅 기부 소식이 정식으로 발표됐어요. 암 환자 김영수 씨 120억 원 상당 토지 전액 기부. 이명수 암 환자 희망재단 설립 연 500명 치료 지원 예정.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감사 편지가 쏟아졌어요. 매일 병실로 수십 통씩 배달됐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35년간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수혜자가 결정됐어요. 72세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손주 결혼식 때까지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이제 손주 낳는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꼭요. 그 후로도 매달 30명씩 수술비를 지원했어요. 폐암, 위암, 간암.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던 분들이 하나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 제 항암 치료도 시작됐어요. 재단 돈이 아니라 제 연금으로요. 재단 돈은 한 푼도 제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항암 1차 끝났어요. 종양이 30% 줄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1년은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 병실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누구신가? 저희 어머니가 재단에서 도움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저희 집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떠신가?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다음 달에 제 결혼식도 오신대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꼭 오세요. 제 결혼식에. 그래야지. 꼭 가마. 청년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재단은 벌써 180명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르신, 접니다. 3달 전에 도움받은 김철수입니다. 아, 그때 폐암 수술하신. 네, 완치됐어요. 할아버지가 두 팔을 번쩍 들어 보이셨어요. 어르신 덕분에 손주들이랑 등산도 갔다 왔어요. 8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병실에는 매일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버지,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버지, 손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병실 벽은 감사 편지와 손주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1년 후 재단 창립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명수 어르신 덕분에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르신은 저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500명의 자식들이 절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저는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지금 정말 행복하오. 한 명의 나쁜 자식보다 500명의 좋은 자식을 얻었소. 창밖으로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2년 후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재단에서 도움받은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아들 박민수도 형을 받고 참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눈다.
마이너스 1200명의 아버지 김영수.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가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후회해도 부모는 내 곁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